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에 쳐서 더 넥스트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점령군하고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부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사실 원래 지난주에도 방송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또 대표님과 스케줄 조절하다 보니까 살짝 그래서 스케줄이 안 맞아서 한 주가 또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유재일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사실 주제가 있기는 한데 어제 또 엄청난 큰 또 사건도 막 터지고 해가지고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이재명이 11월에 재판 선고가 남아 있잖아요. 15일이죠. 예, 그 두 개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보다 윤석열 대통령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예. 대한 얘기가 언론사에 훨씬 더 많이 막 지금 도배가 되고 있어서 네. 되려 이재명이 묻히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악재잖아요. 악재죠. 보통 악재가 아니죠. 그리고 조중동마저도 사실 돌아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인 건 이미 예전에 좀 지나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중립적인 어떤 태도에서도 확 벗어났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이게? 오늘 여론조사에서 드디어 20% 무너졌죠. 맞아요. 19% 나왔더라고요. 네. 더 떨어질 거로 보여지죠. 예. 일단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명태균 씨에서 멈추면 다행이다. 이렇게 봐요. 더 있어요. 그렇구나. 명태균 이슈가 끝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의 위험성 있는 사건들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더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참. 명태균 씨가 네네. 이제 방송 인터뷰나 기타 등등에서 이제 방송에는 안 나가지만 언론사들에서 연락이 와요. 왜 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유재일 대표님 이름이 자꾸 언급된다고 하시던데요. 그 명태균 네. 통화에서 네. 그 뭐 어떤 이슈가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예. 저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 뭐냐면 네. 그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를 했어야 한다. 관리를 했어야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인거나 뭐 이런 것도 깔끔하게 해결했어야 되고. 네. 거기서 보면은 지금 명태균 씨도 컨트롤이 안 돼요 이 상황이. 그 내부에서 그 강혜경 씨라는 분하고 또 운전기사였던 분하고 예. 그 두 사람이 지금 녹취를 가지고 풀어버리는 거잖아요. 야, 참.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시작됐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네. 야당 의원 2명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예. 야당 의원 2명이 이준석, 천하람 이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준석, 천하람도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었나요 이거를? 근데 명태균 씨가 갑자기 매화 새벽 4시에 그 매화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하람, 이준석도 막 빨려 들어가고 네네.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맞습니다. 됐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하면서 자기가 얻으려고 했었던 게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리가 없겠죠. 근데 예. 지금 그게 통제가 돼요 명태균 씨가? 아, 전혀 뭐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뭘 들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녹취록을 다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강혜경 씨 녹취록 그리고 운전기사 녹취록 이번에는 운전기사 녹취록이잖아요. 예. 대통령 목소리가 나온 거. 그리고 대통령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통령실이 전에 했었던 변명들이 다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경선 끝나고 연락 안 했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참.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5월 9일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5월 10일에 취임한 대통령이 그 다음에 연락을 안 했다라고 대통령 신분이 돼서 연락을 안 했다고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도 더 이상 무엇인가를 언급하기가 사실 이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상대가 예. 들고 있는 것 그것도 상대가 그냥 명태균 씨 같으면 예. 설득을 하고 뭐를 하고 기브앤테이크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도 네네. 지금은 민주당한테 흘러들어서 민주당이 잡고 들고 있잖아요. 대표님,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사실 어떤 정치 권력이든 이 권력의 위치에 서게 되면 뭐 명태균 1, 2, 3가 막 줄을 서서 연락을 하고 달려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권력의 위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이런 분들은 네. 그러니까는 정치를 안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네. 그냥 말로 하고 다 입 닦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속된 얘기로. 예. 속된 얘기로.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실에서도 명태균 씨도 또 그것도 오늘 아침에 나오던데 대통령하고 여사를 팔아먹어도 좋은데 네. 이권에는 개입하지 말아라. 아.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요. 그렇구나.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저는 이제 경남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벌써 2년도 넘게 전에 김영선 정말요? 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마자 네.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렇구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더 그 전에는 이건 이제 저도 이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 그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처음 들었어요. 예. 명태균 씨 이름을 나경원 대표하고 붙었던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자.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대통령 쪽하고도 그 사람이 컨택한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심해라. 조심해라 했는데 조심은 개뿔. 아, 그러구나. 이 관리가 잘 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자리를 주든 돈을 주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섭섭지 않게 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상대가 요구가 많아지면 꼰대도 보여줘야 돼요. 속된 말로. 예. 야, 선 넘지 마. 너무 욕심이 많다. 이렇게 딱 선을 거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것도 없이 명태균 씨는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지금 천하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지금 리미트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개입을 하고 정치인들한테 휘두르는 정도가 뭐 지자체장 2명, 뭐 국회의원, 뭐 국회의원 2명, 지자체장 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휘두르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러면 지금 어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야기하시기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대자뷰로 보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분위기가 그때만큼 진짜 심각하다고 저도 이제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한동훈 대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내가 바로잡고 가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대구에서조차도 한동훈의 지지율이 이재명보다 덜 나오는 이런 지금 상황이 계속 연출이 막 되고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오늘 대구 경북에서도 20% 무너졌다는 보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선생님 모두가 다 알았어요. 여사가 네네. 실권을 쥐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에서 대통령이 대단히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으로 의존을 하는 걸 넘어서 인격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예.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되게 장점은 예. 그럼 대통령의 권력을 위임하는 것도 되게 합법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총리가 있잖아요. 예. 국정을 대통령 혼자 이렇게 결정을 최고 결정자라고는 하지만 내각의 총괄은 총리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누가 총리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총리는 또 국회에서 인준도 받아야 되고 네. 인준도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청문회가 있잖아요. 예. 그 청문회가 완전히 사람 잡아먹을 듯한 청문회가 될 거고 민주당이 저렇게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총리 물망 리스트 중에 있는데 만약에 지금 홍준표 가정 네네. 홍준표 총리가 그 청문회를 한다. 네. 그럼 명태균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또 얘기가 안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총리도 지금 여러 명단 중에서 안 되겠다. 이거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차기 총리는 곧 뭡니까? 대통령이 차기 대선 주자로 동맹을 맺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나중에 문재인과 동맹을 맺은 대통령 예. 후보였듯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 중에서 차기 주자 중에서 동맹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동맹의 선언으로 총리 기용이기 때문에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물망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그리고 명태균 이슈로부터 홍준표는 자유할 수 클린하냐. 있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뒤로 빠지면서 국정을 쇄신하면서 총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이네요. 진퇴양난이 걸린 거죠. 더 지금 좌파들이 이 탄핵의 구호를 국민 정서에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지금 잡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이러면 이제 광장 이 문화까지도 만약에 빼앗기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 보루까지 무너지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국면에서 예. 탄핵을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만약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을 안 하고 탈당을 안 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국 내각으로 손학규한테 총리 제안을 했다면 그랬으면 탄핵이 없었을 거란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예. 지금 상태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지금 탄핵을 막거나 기타 등등 거국 내각으로 민주당 쪽에 파트너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참. 김부겸 정도가 있을까?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야, 탄핵을 안 어렵다. 당하는 방법이 김부겸 정도한테 거국 내각 하자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세력이 있는 사람한테 네네.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건데 그럼 김부겸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감옥을 간 다음에 자기가 네. 대선 주자가 돼서 대통령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왜 그러니까 확실히 이재명한테 밀린다가 아니라 이재명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부겸 입장에서도 거국 예. 내각의 총리를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이게 수싸움이 복잡합니다. 야, 참 진짜 복잡한 상황에 지금 네. 빠져 있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11월 9일부터 이제 민노총에서도 대대적인 집회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서 그 네. 이번에는 수위가 이전보다 농도가 훨씬 더 짙어 보이거든요. 지금 예. 지금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에서 저보고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예. 이번 탄핵은 내란으로 간다. 아, 그 내란으로 맞습니다. 간다는 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광장에서 맞습니다. 예. 광장에서 패싸움 난다는 얘기예요. 아유, 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광장 일방적으로 그냥 맞습니다. 밀렸잖아요. 촛불 세력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밀렸죠. 예. 그리고 이제 한 번 경험이 있는데 보수 진영 내에서나 예. 그 이 태극기 우리 이 세력이 결국은 광장에서 내주지 않겠다고 걔네들을 밀고 들어올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일 그게 이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우리는 평화적 시위만 해봤어요. 비폭력 평화 시위만 했었죠.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뭐 그 장벽을 세운 걸, 뭐 쟤네들 명박산성만 이러고 아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렸을 때부터 그 시위대의 방패를 뚫는거나. 버스까지 막 뒤집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걱정되는 건 걔네들은 광장에서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젊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40, 50대긴 하지만 태극기 세력보단 젊고 그들은 예. 광장에서 백병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크럽 짜고 어디를 부수고 어디서 돌진을 하고 그러면 광장 그런 전략들이 다 광화문에 있기 때문에 예. 광화문 세력 우르르 흩어지고 걔네들이 광장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폭력적으로 나왔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했을 때도. 아 진짜 이게 참 여러분 진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서 또 얘기 나오시는 분들은 어제도 이제 그런 방송하다 보니까 댓글에 지금 현 시국이 이렇게 복잡하고 또 현 정권이 위험하고 위태하다 이런 느낌들을 받으시니까 사실 지금도 말씀해 주시듯이 이거 진퇴양난인데 방법이 없다 하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온 게 뭐 계엄령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댓글창에서도 막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예. 제가 지금 약간씩 웃은 게 네. 군부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교들이나 장군들 중에서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성향인지 맞습니다. 예. 문재인이 얼마나 갖다 박아놨고 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역으로 물어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이 보수 분들이 군부 관리한 적은 있긴 해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네. 대통령이 군부에 대해서 자유민주 수호 세력으로 네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큰 원죄가 있어요. 기무사 그렇게 박살을 내고 난 다음에 예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사과한 적 있어요? 네, 지금 군부에 계신 분들이나 기타 등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난 다음에 그때의 그 대한민국 군대를 휘집은 거 그런 그 사람들을 숙청했잖아요. 예. 대한민국 군대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겠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을 쏙쏙들이 찾아서 숙청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예. 과연 이 상황에서 군부가 윤석열 편일 거냐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양승태나 예. 양승태 대법원과 군대를 향해서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을 하자마자 사과를 하고 같이 가봅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 사과까지는 권력자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감 포명. 네네. 그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원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도 군부를 움직일 수 있는 사건 하나가 더 있었죠. 최상병 사건. 최상병 사건으로 예비역들이 싹 다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면 예비역들 돌아서게 하죠. 그 다음에 그 과학자들 R&D 예산에서 과학자들 돌아서게 하죠. 지금 의사까지 돌아서게 하죠. 그러니까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측인 군부와 그리고 전문가 집단을 왜 적으로 만드냐고요. 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빨리 진짜 11월 달에 말씀하신 대로 내전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전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도 그것도 어디까지나 광화문이 버틸 때 얘기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그 우르르 몰고 가서 뚫는 방법을 알아요. 예. 백병전 훈련이 돼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훈련은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숫자가 우리가 많아도 쟤네들의 조직돼 있는 전술에 백병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서 모여서 항상 이렇게 평화적으로 광장에서만 했지 이게 네네. 전투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많은 분들이 지금 순교 얘기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예. 민주노총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제 사수되니 뭐 구사되니 이런 거 옛날에 했었던 그런 전통에서 광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집회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계속 해서 결국은 뭐냐면 전술적인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거는 광화문을 장악해서 탄핵 국면으로 몰고 가는 거 그거 자체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 디펜스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선 우리가 전술적 허점이 너무 많아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좀 이제 본지로 좀 넘어가세요. 네. 오늘 준비해 주신 기사를 보니까 한 번만 좀 띄워 주시겠어요, 방송실? 오늘 준비된 기사 올려 주세요. 미네소타 중학교 카페테리아에 성소수자 깃발을 걸고 전통 가족의 깃발을 금지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대표님? 그러니까 미국 교실에서 네. 성족이 내리고 저거를 붙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권 때 있었던 일? 트럼프 때인가요? 아니죠, 지금 바이든 때죠. 현재예요. 저 날짜가 21년이면 21년. 바이든. 예. 바이든 집권하자마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그 전 세계가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투자 포럼에서 네.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 걱정이 있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인구 위기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얘기를 했어요. 예. 이대로 가면 3세대 만에 인구가 5%로 줄어든다. 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출산율 0.7이라는 거는 0.7이라는 거는 여러분 100명이 70명을 낳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여자가 0.7이니까 네네.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200명이 70명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국가 존립의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는 지금 출산율 우리들의 문제가. 느낌으로 하면 0.35입니다. 인구가 35%로 줄어드는 거예요.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한 세대 만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명이 살다가 0.7 출산율이 유지되면 다음 세대에서 100명에서 70명으로 주는 게 아니라 35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통 가족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되게 반전이 벌어졌어요.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좀 보고 계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되게 뭐 국가 정책이고 뭐고를 떠나 가지고요. 네. 결혼 안 하고 나이를 먹은 사람들의 삶이 이제는 그들이 40대, 50대로 진입하고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거로 얘기하는 게 82년 김지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벌써 82년생이 42살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분들의 삶을 밑에 있는 20대 청년들이 네. 봤을 때 비혼으로 나이 먹는다라는 게 화려해요? 30대까지만 해도 소득으로 뭐 명품 떡칠하고 뭐 자동차 사고 뭐 욜로나 여행 다니고 딩크족처럼,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0대가 돼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화려한 싱글 이런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나이 먹었는데 자산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 살고 뭐 하고 하다가 40대가 된 그들의 모습이 네. 젊은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고요. 저렇게 살면 미래가 어둡다. 예. 올해가 어떻다 안 된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계화 시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폭발적인 경기 성장, 그 경제 성장하고 시장이 성장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물자 소비도 많아지고 예. 그래서 계속 우상향하던 시대를 그 좋았던 시대에는 그게 이제 통하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보호무역주의 네.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게 벌어지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지금 같이 사는 게 둘이 같이 살고 일명 제가 그래요. 요즘에 알뜰살뜰이라는 말이 되살아난다. 그러니까 알뜰살뜰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혼자여서는 버텨낼 수가 없고 아. 그러니까 남자 여자 둘이 맞벌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식도 낳고 네. 그러면서 그 자식도 낳으면서 내 자식을 럭셔리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 자체가 이제 삶의 그거다. 삶의 이제 행복이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가족주의로 회귀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탱하는 삶의 만족도는 여행, 네. 그리고 소비, 여행과 소비, 그리고 이제 뭐 문화생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명품백하고 뭐 여행 가고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둔 라이프 스타일에서 다시 가족 중심으로 회귀하는 거죠. 회기가 회귀하는 일어나기 거죠.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족 그렇구나. 없는 예. 인간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공허하고 고독하고 되게 외로워 보이잖아요. 네, 공포에 예. 쌓인다는 거.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뒤치다거리 하다가 나라가 세금이 나라가 같이 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세월에 대해서 이 저출산에 대해서 아주 그 잔인한 청구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인한 청구서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저 왼쪽 세력이라고 하는 데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반공뿐만 아니라 이 반PC 제가 저번 대선에서 노년층의 반공, 네. 그 젊은 층의 반PC, 젊은 남성들의 맞습니다. 젊은 남성들의 이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 테니 나한테 가족을 달라. 그리고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아니 여성분들이 한남충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페미니스트. 예, 극단 페미니스트. 남자들이랑 같이 어울려 사는 게 뭐가 좋냐? 그냥 여자끼리 그냥 수다 떨면 살자.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제대로 백래시라고 저쪽에선 표현을 하던데 이제는 그 진보의 무지개 깃발. 저 무지개 깃발이 성족이 내리고 무지개 깃발을 건다라는 것 자체는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가 찾아가는 건데 이건 영상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예. 이제 어떤 그것까지 하냐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이런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성조기가 내려가고 이런 이거 왜 성조기로 왜 내렸냐 이제 항의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왜 성조기를 내리고 무지개 깃발을 걸었냐? 그때 예. 여교사가 하는 얘기. 아웃데이트. 구닥다리다. 교실에 성조기가 걸려 있는 게 구닥다리고 무지개 깃발을 이건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와가지고 이게 지금 왜 성조기가 바닥에 있냐? 와가지고 거기서 칠판에다가 젠더 보이 걸 이거는 보이하고 걸이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젠더다 막 이런 식으로 어린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유 진짜. 근데 지금 이 미국 사회를 덮고 있는 미국과 유럽 사회를 덮고 있는 이 PC주의가 문화 깊숙이 막 침투한 지가 이미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또 대한민국 내에 넘어오는 게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에서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아시아권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10년도 이제는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참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제 동성애는 되게 자연스러웠던 거니 그리스 문화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리스도 기본적으로 동성 애인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부부는 기본적으로 남녀간에 부부가 있고 가족이 있었어요. 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족은 남녀간에 가족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동성 애인들이 있었던 게 이제 해양 문명, 뭐 아테네 문명 이런 거였지. 네. 거기서 동성끼리 가족을 이루는 형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동성애 운동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소수자 운동이 주류가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거나 그리고 그 소수자성을
그냥 막 장려하듯이 학교 교실에서 가르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리고 아직 그 가치관이 형성 안 된 어린 아이들이 들으면 네. 그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다 옳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학생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 이제 20년, 30년 뒤에 그 국가의 주류 사회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문화가 PC주의가 정상 문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그러니까 제가 보수주의에서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보수주의 사회운동은 간단해요. 인생에 있어서 삶의 가치나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둬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 가족 중심에서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알뜰살뜰입니다. 알뜰살뜰해서 결국 뭐냐 재산 축적하는 거거든요. 예. 재산 축적하고 그리고 이제 재산 여러 가지에서 그 중산층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가족 만들고 그리고 재산 자기 집 뭐 주식 이런 자산을 축적하고 예. 그래서 나이 먹었을 때 국가로부터의 그 도움도 복지 시스템이자 기본적으로 자구 노력이 돼 있는 스스로. 예. 스스로 자구 노력이 돼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깔고 네. 그 다음에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맞습니다. 시스템. 예. 그러니까 도움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적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습니다. 누누이 예. 얘기하는 건데 도와주는 건 우리가 인류애로 해야 되는 얘기지만 맞습니다. 그게 예. 권리가 되고 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대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네. 그러면 그 시스템이 붕괴한다. 맞습니다. 예. 언제나 도와주는 사람 8에 도움 필요한 사람 2 정도 8대 2 정도가 돼야지 예. 도움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그 속칭 그 엄살을 떠는 게 삶에서 유리하다라는 그런 멘탈리티가 강해지면 그러면 국민성이 그렇게 바뀌어 버리면 진짜 예. 망하는 거죠. 그 놈을 해줘.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기사 한번 올려주세요. 간단한 기사 같지만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가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금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도 이런데 대한민국 사회도 사실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댓글창에서도 뭐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대통령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네네.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정치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맞습니다.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이게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전환점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전환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계속 뭔가 늘어나가잖아요. 세탁기도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이렇게 봉돌이 세탁기였죠. 네. 통돌이. 예. 통돌이었죠. 예. 통돌이었는데 갑자기 드럼 세탁기로 예. 바뀌고 건조대까지 2개로 맞습니다. 되고요. 예. 세트로 이제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가스 네. 할 때 옛날에는 맞습니다. 2구짜리 썼어요. 예, 예. 4구짜리 되고 인덕션 쓰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냉장고도 이 김치 냉장고 되고 리터 수도 계속 늘고 맞습니다. 전기 소비 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확장형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지금 이게 턱하고 멈추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거에서 갑자기 턱 막히고 그리고 참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누리고 왔었던 거에 대해서 더 발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기준으로 얘기하면 8년마다 소득이 2배씩 늘었거든요. 그런데 super 지금 늘었네요. 예. 그렇게 쭉쭉 늘다가 예. 시진핑 8년 동안에 소득이 50% 늘었어요. 어. 많이 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갑자기 는 건데요. 예. 숨이 턱 막혀 하는 거예요. 이 속도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장이나 물질적인 풍요의 속도가 지금 스턱이 걸리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삶의 기준점을 어디로 잡고 그리고 복지는 복지의 한계가 뭐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네. 딱 보면 우리나라는 계급을 볼 때 피부를 보면 안다고 그래요. 피부과에 돈을 얼마 썼느냐.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그렇구나. 보면 안다고 하거든요. 그렇구나. 예. 치과 치료를 못 받아서 네네. 영국 같은 나라에서 자기가 벤치로 이빨을 뽑는 사태가 어우. 6개월을 기다리라고 하면 의료보험이 붕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영국의 심각하구나. 애들이 예. 키가 작아지고 있어요. 결식을 해서. 영양결 비비 일어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루에 한 끼 먹고. 와,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평균 키가 내려가고 있는 정도의 일이 벌어지고.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 살았네? 그러니까 원래 좋았던 때로의 회귀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네, 정확히 얘기를 하면 잘못 살았다는 게 보단 제가 보기엔 네. 쭉 오다가 딱
이대로 삶의 방식이 더 지속될 수 없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교훈이 발생해야 되고 정치 체제도 다 바뀌어야 되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수당 가입 거의 박살이 났죠. 그럼 노동장은 멀쩡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정치 세력들에서 그러면서 제3의 세력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기민당이건 뭐 SPD 그 사회민주당이건 그러면서 지금 AFD라고 이제 대한정당 그렇게 새로 떠오르는 정당들이 주요 그 메타포가 예. 가족과 그리고 이제 안정이란 말이에요. 가족 안에서의 행보. 그걸 이제 전 세계에서 뭐라고 배척을 해요? 극우주의라고 배척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자유통일당 그리고 여기 우리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인 변화 같은 거에서도 전 세계에서 제3당 기존에 있었던 두 당을 이 한계를 지적하고 네네. 등장하는 제3당은 전부 다 가족을 얘기합니다. 가족을 그렇구나. 얘기하고 전통 가치를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PC주의 같은 가치로는 사회가 운영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두 당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뭐가 빠져 있었냐? 그럼 저는 박정희 대통령 얘기 많이 합니다. 알뜰살뜰 예. 그리고 이제 가족 의뢰준칙 뭐 이런 거면 재형저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가 집을 살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다. 사는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잘 살아보세요. 뭐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느끼는 기본 단위 가족을 되살리고 네. 정치나 기타 등등에서도 그 가치를 참. 사회문화적으로도 가족 중심의 가치를 퍼뜨려야 되는 거 그런 정치 세력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아, 국민의힘도- 자유통일당이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자유통일당은 그래서 저는 미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여기서도 충돌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지금 이런 메시지에서 네. 반공 플러스 저는 기본적으로 반공 네네네. 기본으로 까는데 예. 사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운동을 그래서 이제 반공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회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저변을 넓혀 나가고 그러면 3%도 넘고 원내 입성도 가능해지고 그런 제도권 내에 진입하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지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대표님 참 이런 사회 전반적인 이 내용들을 나누다 보면 사실 오늘 뭐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많은 어떤 문제가 곧 소용돌이 대한민국 내에서 소용돌이 칠 것 같은 막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이재명 재판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이 명태균 씨에 관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김건희 여사님 관련돼서 지금까지 계속 공격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거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절대 덜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청하고 계시고 또 영상 끝나고 나면 또 많은 분들이 영상 공유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어떤 게 있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다음에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 망했다 내지 뭐 예. 망했다 내지 뭐 기타 등 얘기는 저는 그래요. 네. 윤석열 정부가 망했고 보수 진영이 망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여기가 찬스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할 수 예.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태극기 세력이나 보수 세력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있는 제도권에 있는 정당들이 하는 담론 자체가 네. 한계에 왔다라는 거는 맞는 거예요. 한계에 있는 게 온 거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정권이요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가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어려워요 민주당도 왜냐하면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유권자들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정당은 없어요. 그래서 대선은 언제나 지금 상태에서 대선은 한쪽이 월등히 우월한 상황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에서 다음 대선에서 이 혼란이 와서도 대통령 선거가 왔을 때도 다시 보수 진영이 이길 수 있는 그 포인트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 포인트 중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 예. 가족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삶의 자세. 참. 그러니까 이 유질 대표님 모시고 또 오늘도 특별 방송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말씀 들으면서 이게 11월에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내전에 치닫는 그런 상황이 광장에서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위험성을 많은 분들이 좀 감지를 하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분들이 광장에 모여서 절대 이 최후의 전선만큼은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많은 분들이 좀 광장에 참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또 다음 주에도 일정을 잘 조율을 해서 다음 네, 주에 그렇죠. 빵꾸 나지 않고 여러분 대표님 모시고 또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목요일에서 금요일 이 이틀에 하루 이렇게 스케줄 봐가면서 대표님과 스케줄 조율해가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목요일 내지 금요일에 한 2시에 여러분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네. 언제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력화가 되고 모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전술만 잘 쓰면 이길 수 있다. 언제나 전술이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왼쪽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이 전략들을 잘 준비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힘을 가지고 있다. 이길 힘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전술이 잘못되면 산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전술을 잘 준비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좀 지키는 그 중심에 우리 광화문에서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우리 자유애국 세력들이 좀 그 중심에 좀 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보수의 있습니다. 힘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뭐 한동훈 대표 이런 분들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참 그 현장에 나와서 진짜 나라를 사랑하시는 어르신들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권력은 다시 만들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대표님 모시고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또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전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처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이점령군하고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